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부터 이제 민사소송법 암기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어요. 예,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하루 연기가 됐는데 이제 그런 일 안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뭐 기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일단 예,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전자에서 그 써가지고, 왜냐면은 제가 암기장 강의는 6회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종전에는 내가 막 굉장히 빨리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에 다 하려면 여러분들 그 각오하고 오셨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놓치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철자 칠판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키워드 체크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할 얘기정이고, 예, 그래서 지금 어, 일단 오늘 첫날이니까 여러분들이 암기장으로 공부하는 그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놔야 돼요. 목표는 이제 그 본시험 전날 한 4시간 네, 전범위를 1회독 해야 돼요. 전범위를 1회독. 이거 목표예요. 1회독. 전범위를. 그러면은 거의 이걸 했다 그러면은 저 민사소송법이든 무슨 민법이든 다른 뭐 상법이든 합격 점수를 획득하는데 거의 90% 이상 합격 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걸 못했다 그러면 이게 참 어렵거든요. 점수 획득하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암기장 공부하는 목표는 이렇게 본시험 전날 전범위 1회독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날 좀 생생한 기억으로 문제의 선택형도 맞추고 사례형, 기록형도 다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목표예요. 알았죠?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본시험이 8법이잖아요. 8법이면 8권, 8개. 암기장이든 여러분들이 뭐 다른 뭐 나름대로 만든 그죠? 서브든 뭐든 9개 무기 교재를 만들어야 돼요. 무기 교재. 그래서 전날 전범위로 잡을 수 있는. 그래서 민소법, 민법, 암기장 여러분들 그런 목표로 여기 공부하러 오셨겠지만, 하여튼 민법 끝나면 민소법도 아니 민소 끝나면 민법도 똑같이 해서 단시간에. 그래서 보통 민사법은 이제 중간에 하루 이틀하고 하루 쉬잖아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이래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민법, 민사법, 상법, 회계법을 다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은 저희 사실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쭉 4일 동안 연결해서 봤으니까. 그래도 그때는 뭐 암기장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기본서 가지고 다 전범위로 공부하고 막 이랬으니까, 여러분들은 하여튼 지금 이런 목표를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8권을 딱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는 뭐 과외 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학생은요, 저희 빨리 8권 찍어서 보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탁 해서 8권 가지고 만드나 안 만드나 그거를 확인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8권 딱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뿌듯했나 말이에요. 책상 말에 꽂아놓기만 해도. 그죠?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암기장에 이제 공부 방법은 지금 일단은 맨 처음에는 이제 기본서로 하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기본서로 공부를 한다. 기본서로 두꺼운 뭐 한 1000페이지, 뭐 최소한 민소법은 한 700페이지 되죠. 기본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공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선택 공부하고, 선사기 해가지고 기록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4번에 걸쳐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죠? 여러분들이 하여튼 합격으로 해서는 뭐 기본서 한 보고 합격, 사례, 집, 선택형, 기록형 하여튼 공부를 하나씩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암기장을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서 없이 그냥 바로 암기장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 몇 회독은 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본서 다시 한번 공부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암기장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책 이만큼, 그러니까 책에 한 페이지가 한 줄로 돼 있고 막 이러잖아요. 암기장. 그래서 요게 요 의미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죠? 쓸데없는 거 다 빼고. 그래서 또 사례 공부할 때도 암기장에서 요 판례 2줄 나온 게 사례가 이만하게 나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써야지. 그래서 최소한 사례할 때는 암기장 옆에다 목차 정도라도요. 목차 정도라도 이게 중요한 사례인데 이거는 1, 뭐 2,
법원의 판결, 그 다음에 구제수단,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이렇게는 써야지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는 거죠. 그 내용 쓰는 건 너무 많으니까. 그건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외에도, 그 다음에 선택형 할 때도 내가 풀면서 모르는 거 있다. 그러면 암기장 보고, 이 지문이 떴구나. 그래서 암기장이 없으면 선택형 보면서 거기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써놓는 거죠. 이렇게 써서 계속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록할 때도, 기록도 요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저번 주까지 기록을 했지만, 문제가 최소한 쟁점이 한 15개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판례들을 다 확인하는 거죠. 확인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암기장을 확인하면은, 이렇게 하면 거기 사회독이 되잖아요. 사회독이 된다. 계속 확인만, 암기를 안 해도 확인이라도 하란 말이에요. 확인. 그죠? 이렇게 확인. 이 지문, 이런 논점이 이렇게 여기 요거구나. 그래서 계속 줄쳐놓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사회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것만 독자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올해 시험이다. 올해 시험이면 독자적으로 공부를 한번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한 10월이나 11월쯤 가서, 주말 같은 때를 이용해서 한번 하루에 다 전범위를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민법도 민소법 나머지 7과목 다. 그래서 막 하루 했더니 안 되더라. 3일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하루 하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3일이 걸렸다. 그러면 안 되면 그 다음에 공부했던 이틀 시험 전날은 하루 같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분명히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근데 그냥 막연히 암기장만 가지고 공부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 시간이 똑같이 걸려요. 항상 암기하려고 그러면 그 시간이 항상 똑같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이해하고 확인해서 거기에 써놓고 막 촌대가 묻고 그냥 책이 막 그 끝부분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래가지고 78페이지에 하면 눈에 그냥 연상이 되는 거죠. 그 밑에 써놨는데 판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막 연관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떨어지려도 안 떨어져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목표를 잡고 그다음에 공부 방법을 할 때 항상 옆에 끼고 근데 암기장만을 위한 그렇게 하는 건 안 좋다고 그랬죠. 암기장만을 위한 암기장 공부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확인을 하란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본시험 가서 할 때 마지막에 할 때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최소한 지금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5회도 올해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관리반이나 종합반 이렇게 운영을 할 건데 계속 돌려서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항상 보는 게 본시험장 들어갈 때 많은 수험생들이 이걸 다 가져가요. 이렇게 5권을. 그래가지고 이만큼 싸가지고 가서 그냥 어떤 책을 봐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이런 학생들은 보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그리고 전범위를 안 보면 2분의 1밖에 못 봤다. 꼭 안 본 부분에서 시험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죠? 경험을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는 꼭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목표는 하루 전날 다 본다. 이런 어떤 목적 지향적으로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기회에 확실하게 이제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민소 들어가잖아요. 민소법. 하여튼, 암기장 강의는 이제 굉장히 빨리 진행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빨리 진행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놓치기 쉽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한 대로 전자칠판에 띄워서 같이 할 건데, 키워드 위주로 체크해 줄 테니까 하고, 그래서 지금 민소법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소법은 이제 지금 본 대로 소장 제출하고, 그 다음에 소장을 심사하고, 송달을 하고, 이제 소송 요건을 심사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민소법의 이제 1조에는 이제 신의칙이 나오고, 그죠? 신의칙. 그러니까 신의칙이 맨 처음에 나오죠. 그죠? 신의칙이 나오고, 두 번째는 2조부터는 관할이 나온단 말이에요. 관할. 이렇게. 그래서 이 순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송요건 파트, 그러니까 오늘은 거의 소송요건 파트를 하게 될 텐데, 소송요건 파트요. 그래가지고 소송요건 파트에서 지금 분대로 법원에 대한 소송 요건, 그죠? 그 다음에 당사자에 대한 소송 요건, 청구에 대한 소송 요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는, 재판권, 관할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당사자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확정을 하고, 확정된 당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당사자, 이제 재판을 받을 자격을 심사하죠. 그 다음에 청구도 마찬가지로 청구를 특정하고, 특정된 청구에서 청구가 재판을 받을 자격으로서 소의 이익 같은 걸 심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저기서 이제 신의칙이 들어가고 관할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관할이죠. 관할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법원에 대한 거 이렇게 쭉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송 요건이 끝나면 이제 여기서 요까지가 본안 전이죠. 본안 전에 본안에 들어가기 전 단계라고 그러죠. 전 단계. 그래서 이제 그 지나면 본안 단계로 들어가고 본안 단계로 들어가서 변론길이 시작되죠. 변론길. 전체 개관하는 거예요. 오늘 첫날이니까요. 이렇게 보고. 그럼 이제 변론길로 들어갔다. 그러면 사실의 주장과 증거 조사를 하고 사실 주장과 증거 조사를 하고 네, 증거 조사를 하고 그죠? 이게 끝나서 변론이 종결되면 이제 판결을 선고하죠. 판결을 선고하고 패소한 자는 상소를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1대1 청구 그죠? 그러니까 단일 청구 원고 1명, 당사자 1명 이렇게 해가지고 단일 청구가 끝나면 이제 청구의 복수해서 다수 당사자 하고 다수 당사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민소법이 총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결 파트에서 나오는 게 기판력이고 그죠? 기판력. 그래서 이게 4대 난제라고 그러죠. 기판력, 상소, 청구, 복수, 다수 당사자 이렇게 4대 난제. 제일 어렵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걸 하는 건데 올해 시험의 특징이 전부 여기서 다 나왔어요. 4대 난제에서 전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민사소송법은 뒷부분, 앞에 부분은 뭐 어쩌지 한다 하더라도 뒷부분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빨리 진행해서 여기 가서 좀 여기를 잘 해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공식처럼 뒷부분 암기하게 해가지고 선택형이든 사례형이든 기록형이든 잘 점수 맞게끔 하겠지만은 근데 항상 그 시간적인 한계 그 때문에 좀 빨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저기 항상 복습하고 예습하고 또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습득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합시다. 특히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빨리 진행을 해서 갈 수 해서 같이 서로 협력을 해서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예 그래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 그래 됐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어. 이제 책으로 들어갑시다. 책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총론 부분 이제 1조 민사소송법부터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총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해가지고 이제 쭉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 민사소송법부터, 그죠? 민사소송법은 거기 민사소송법 1조에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의의는 다 잘 알죠. 당사자와 소송관계에는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소송수행한다. 이거는 많이 해도 되고 1조 2항. 그래서 판례는 이제 특히 여기서요. 이제 부재소 합의 사안에서 이제 알겠지만 이 경우에 위배된 부재소 합의다. 위배된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익이 없다. 권리보호익이 없는데 없고 또한 신의성실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이 키워드가 이렇게 해서 해놓을게요. 그래서 선택적 적용설이 입장이에요. 선택적 적용설. 그래 왜 그러냐면 우리 그 권리보호 이익에는 소금 장승신에서 소구할 수 있는 권리관계, 금지 사유, 제소, 장애 사유, 그다음에 승소 확정 판결, 신의 측이 어긋나지 않을 것들 해가지고 이 5가지를 요건으로 한단 말이에요. 5가지를. 그래서 이제 여기를 좀 이렇게. 소금 장승신 해가지고요. 권리보호이익 해서 권리보호이익 소금 장승신 이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 금지 사유가 없고 장애 사유가 없고 승소 확정 판결이 없고 신의측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의측 주소가 어딘지 확실히 알아두세요. 민사소송법에서 권리보호익 파트는 5가지로 이루어졌다. 소금 장승신 그 중에서 신의측은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권리보호익에 이제 이건 소송요건이잖아요. 소송요건이고 따라서 얘는 직권조사상이란 말이에요. 직권조사상. 그래서 흠 있으면 소각하란 말이에요. 그죠? 흠 있으면 소각하. 이런 논리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물 첫날이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각하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신의측 이렇게 신의측으로 해결할 수 있어도 여기 나머지 소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그럼 소각하. 그러면 신의측에 걸려서 소각하. 금지사유 걸리면 소각하. 여기도 걸리면 소각하.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랑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부재소 합의. 제소 금지 사유 중에 계약상 금지 사유 중에 부재소 특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부재소 특약. 부재소 특약이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면 딱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제소 금지 사유에.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제소금지 사이에 걸려서 소각화를 시킬 수도 있지만 얘는 신의치에 걸리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신의치 금반원. 그죠? 선행행위로 부재소 특이하게 되는데 소재기를 하면은 금반원에 딱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린다는 것. 알았죠? 그래서 선택적 적용설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해놓고. 그래서 우리 근데 이제 민법은 저기 보충적 적용설이에요. 민법은 보충적 적용설. 그래서 다른 권리 구제 수단이 없을 때만 한다. 그러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요 밑에다. 민법은 보충적 적용설, 그 다음에 민소법은 선택적 적용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해놓고요. 예, 이렇게 해서 하겠어요. 예, 그래서 요 정도만 해서 이제 기억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발현 형태에서 부모신람 해가지고 네 가지 형태가 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부모신람. 그래서 소송 형태의 부당형성 금지.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의 상대 불리한 소송한테 만들어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건 거의 없어. 시험에 나오는 건. 그러니까 좀 더 간단히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본 대로 선행에 모순된 후행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선행에 모순된 후행이. 그러니까 금반원이라고 그러죠. 금반원이라고 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따라서 일정한 선행위가 있고 이를 신뢰한 상대방. 신뢰가 중요해요. 신뢰한 상대방의 소송상 지위가 형성돼야 돼요. 신뢰가 중요하다. 그렇게 됐고 선행위가 모순된 후행행위가 존재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요건이죠. 선행위가 있을 것, 상대방이 신뢰하고 모순된 후행위가 있을 것. 그죠?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 후행행위는 신의 성질에 반한다는 거죠. 신의 측에 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판례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선행행위로 이렇게 추한항소를 한 거죠. 추한항소는 하여튼 패소자가 추한항소를 했어요. 추한항소 적법하다고 신청했던 피고가 상고에서 추한항소의 부적법 이렇게. 그럼 선행위가 뭐예요? 자기가 추한항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는데 지고 나서 추한항소 부적법 이건 전형적인 모순된 행위죠. 따라서 이건 신의측상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딱 나온 판례가 있고 요걸 나중에 여러분들 사례든 선택이든 요걸 갖다 하나 준비해 놓을 것 알았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소송단 권뇌의 실효의 원칙이다. 그럼 실효의 원칙은 이거는 요건이요. 그러니까 장기간 권리 불행사가 있어야 되죠. 더 이상 권리 행사에서 신뢰할 만한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 두 번째. 그래서 권리 불행사. 이건 또 선행행위와 모순된 후행위의 파생 형태예요. 그래가지고 장기간 권리 불행사 선행위가 있었죠. 근데도 그래서 더 이상 권리 행사하지 않을 거는 신뢰를 했단 말이에요. 정당한 기대가 생겼는데도 이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 이것은 신의 측에 반하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딱 요건 3개. 이것도요. 그죠? 그래서, 장기간 권리가 행사, 신뢰한 상대의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는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리자가 여기 하나 써놓읍시다. 권리를 행사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신의 측에 반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 실의 원칙에 대해서 판례는,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판례는 주로 이제 노동법 여기에서요. 이렇게 저기처럼 면직 후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어요. 그리고 법원에 정한 보상금까지 수령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면직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에 면직처분 무효 확인을 구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따라서 무효 확인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면직처분 무효 확인과 같은 근로계약, 노동법 영역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안 중요하고 우리 민소법에서 중요한 건 2번이에요. 2번을 체크해 놓고 그러면 상대방 주소를 허위로 보냈다. 이거 허위 주소 송달인데요. 허위 주소를 기재해서 자백간주로 판결의 편취를 했어요. 이거 자백간주로 판결의 편취. 그래서 허위 주소 송달, 자백간주로 판결의 편취. 이게 이제 여러분 지금 몰라도 나중에 판결의 편취가 살 테니까 이렇게 해서 상대방 주소를 허위로 적어서 자백간주로 판결의 편취를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여기다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허위 주소 송달이라고 그러죠. 허위 주소 송달은 판례는 이걸 무효로 봐요. 무효로 본다. 그럼 무효면 판결 정본이 허위 주소 송달이 됐어요. 그럼 무효다. 그러면 상소 기간이 진행을 안 해요. 판결 정본이 송달이 유효해야지 2주가 진행하잖아요. 그죠? 그게 무효니까는 진행을 안 한다. 진행을 안 하니까는 확정도 안 돼요. 확정도 안 되니까는 이때는 언제든지 항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항소 제기. 그래서 여기서처럼 언제든지. 그러니까는 상소 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항소 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 논점을 기억해 놓고요. 항소 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요. 따라서 언제든지 항소 제기가 할 수 있다. 여기죠. 어느 때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이럴 때는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는 어느 때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니까 이것도 실효 원칙 걸린다는 거예요. 요건에 장기간 권리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가 생겼을 때는 실효 원칙에 걸려서 이거는 더 이상 항소 제기를 못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거요. 그러니까 상대방 일을 알고도 장기간 항소하지 않았을 때는 실효 원칙이 적용된다. 이 판례는 주의해 놓을 거 알았죠?
그래서 이것도 사례 선택. 위에 금반원에서 그거 추한항소 판례 요거 2개 기억해 놓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소권의 남용. 소권의 남용은 여기서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 소권 행사하는 게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 그 정도만 체크해도 지금 말한 거 2개 정도만 준비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보면은 지금 본 대로 신해측 위반의 조사. 판례에 오면 신해측 위반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다. 그래서 직권조사 사항 이렇게요. 아까 본 대로요. 이제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여기서 위에서 쭉 보면 아까 했지만 여기서요. 이게 지금 권리복 소금 장승신이다. 여기에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소송 요건이니까 직권조사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조사를 안 해도 직권으로 심사를 해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예, 그래서 준비를 해놓는다. 예, 그래서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본대로 직권조사 사항이다. 그래서 저기에 따라 소재기가 신의 측에 반하는 경우 여기서 부적법 하고 각하당한다. 그래서 부적법 각하. 그래서 각하되겠죠? 그 다음에 개개의 소송행위 신의 측이 위반됐을 때 소송행위는 무효로서 배척이 된다. 소송행위 이렇게. 소송행위는 무효 배척. 그러니까는 신의 측에 반하는 소재기는 소각하. 그러니까는 소재기는 소각하예요. 소송행위는 무효 배척. 무효 배척. 알았죠? 소송행위는 소각하. 이렇게. 그 다음에 강갑 판결. 신의 측에 반하는 강갑 판결. 강갑 판결은 확정 전 상소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확정 후 재심 사유. 이건 나중에 같이 하면서 여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3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첫날이니까 좀 이렇게 간단히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시간이 없을 거예요. 쓰고 이런 시간 도저히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의 측에 반하는 신의 측 위반의 소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재기, 각종, 그 다음에 소재기 이후에 소송행위를 하잖아요. 소송행위가 뭐예요? 주장, 부인, 항변, 뭐 신청,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소송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의 측 위반을 간과한 판결, 이렇게. 그리고 신의 측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1조요. 민소 1조, 1조는 강행규정이에요. 강행법규. 그러니까 강행법규 위반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론으로 해도 돼요. 신의 측 위반의 소재기 소송행위 간과 판결 이렇게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요. 다른 것도 민사소송법을 위반한 소재기 소송행위 간과 판결 항상 3가지를 생각하세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3가지 관념으로서 일단 법을 위반했는지 위반해서 그럼 효력으로서 무효인지 그 다음에 법원의 조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놔서 보세요. 그래가지고 항상 왜냐하면 질문이 어떻게 나와요? 민사소송법에서는 다음 당사자 이러이러한 행위가 법을 위반한 거 위법했냐? 효력이 있는가? 무효인지. 그 다음에 법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소재기부터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일반론이에요. 일반론. 꼭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실질적 보면 일반 강행법규 위반의 소송행위 아니 소재기 소송행위 간과 판결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요. 그래서 일단은 소재기는 강행법규 위반했으니까 위법하죠. 이건 다 위법이에요. 위법하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소재기나 소송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은 효력이 안 생겨요. 무효예요. 무효고. 그 다음에 소재기는 법원의 조치는 소로 각하시켜버려요. 그래서 신의 측에 버리면 소각하. 그 다음에 요거는 배척한다. 이거를 일반론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고 선택형이든 사례형 쓸 때 딱 요거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강갑 판결은 이건 법원의 소송행위잖아요. 법원의 소송행위니까는 무효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무효 정도는 아니고 유효하지만 법을 위반했으니까 취소시킬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법원 스스로 한 거니까 법원의 조치가 아니라 이제 당사자의 조치가 될 거예요. 당사자의 조치가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서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판결은 지금 본 대로 여러분들이 확정 전 상소 확정 전에는 상소라는 제도로 취소시킬 수 있어요. 그죠? 판결을. 그래서 구제를 받죠. 그 다음에 확정 후 재심이다. 이렇게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소는 사의사조에 규정돼 있어요. 사의사조. 그 다음에 451조. 이렇게 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무효인 판결도 취소시킬 수 있느냐. 근데 판례는 이거는 확정 전 상소도 인정을 안 하고요. 이렇게 확정 후 상소나 재심을 다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무효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당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무효인 판결은 상소도 허용을 안 하고 재심도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요거 전체적인 틀로서 하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의 측을 비롯한 모든 강행법규 위반이 한 90% 넘거든요. 그랬을 때 행위는 항상 세 가지예요. 당사자 소송에 이르러서 소재의 소송에 있고 법원의 소송에 이르러서 판결이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항상 개념, 질문이 세 개 나온다. 법을 위반했냐, 위법한가, 그럼 많이 봤잖아요. 적법한가, 위법한가. 그러면 효력이 있는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그 다음에 그 법원의 조치는 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위법하다, 소재계는 무효다, 법원의 조치는 소각하. 그 다음에 소송행위는 위법, 무효, 배척한다. 이렇게 배척한다. 하고, 그 다음에 강가 판결. 판결은 법원의 소송이니까 위법하고 무효하고 유효 둘로 나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효인 판결은 취소를 못한다. 상손의 재심으로는 확정, 유효하지만 여기 취소할 수 있는 판결. 요거를 갖다 특히 협의에 위법한 판결이라고 그러죠. 위법한 판결이라는 말을 쓰면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는 그래서 보면요. 무효인 판결과 위법한 판결로 나눠요. 용어를. 그래서 무효인 판결, 위법한 판결을 숨은 뜻이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판결을 특히 위법한 판결, 협의에. 알았죠? 그렇게 이해를 해놓는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을 것. 알았죠? 이렇게 해서 개념을 잡을 것.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페이지는 그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개관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3페이지로 가서 이제 재판권으로 가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권은 뭐죠?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당사자나 청구한테 미치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재판권의 인적 범위는 재판권이 그러니까 갑하고 을이 소송을 했을 때 갑과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소송을 했다. 그랬을 때 재판권이 그 상대방한테 미치느냐 해서 그런데 원칙적으로 재판권의 인적 범위 모든 사람한테 미친다. 근데 취해법권으로서 외국 국가는 여기서 외국 국가에 대해서는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게 종래 국제관습법이었어요. 그래서 외국 국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재판권이 미치느냐. 그래서 앞잡다서에 주면3이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이든 민법이든 상법이든 하여튼 앞잡다서 할 수 있는 거 다 앞잡다서 해놔야 돼요. 그런 게 훨씬 암기력이 빠르고 문제도 빨리 맞추거든요. 알았죠? 그래서 시간적 저기로 해서 그래서 먼저 국가의 주권적 행위하고 여기가 주권적 행위하고 사법적 행위로 나누죠. 그래서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고 보는 거예요. 재판권으로부터. 그러니까 재판권이 안 미친다는 거죠. 면제. 그러나 사법적 행위는 재판권이 미치지 않고 재판권이 미친다. 그래서 미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권적 행위는 면제된다. 그다음 주면 그다음 사법적 행위는 미친다. 이렇게 돼가지고 상대적 면제론이라고 그러죠. 이거 상대적 면제론. 의 입장이다. 알았죠? 그래서 판례는 종래 판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또 여기다 메모를 해줍시다. 종래 판례는 왜냐면 사례역이 나왔을 때 종래 판례는 한 주자도 써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암기장이니까 간단히 뺐는데 절대적 면제론. 그러니까 주권적 행위든 사법적 행위든 절대적으로 면제된다고 봤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한 줄만 쓰세요. 종래 판례는 절대적 면제론으로서 재판권이 안 미친다고 봤다. 그러나 변경 판례는 변경을 해서 지금처럼 주면3위로 바뀌었다. 그래서 상대적 면제론으로 바뀌었다. 알겠죠? 주권적 행위는 면제되고 사법적 행위는 미친다. 그렇죠? 상대적 면제.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외국을 피고로 한 추심소송. 추심금 소송은 이제 추심 명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추심 명령을 받아서 추심의 소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추심금에 대한 판례인데, 추심금에 대한 판례, 추심금 소송. 그 외국 국가를 상대로, 이것도 외국을. 여기에 대한 판례는 선택형 하나 대비해줘요. 선택형. 그래서 문제, 판례는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을 제3채무자로, 그죠?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외국을 제3채무 추심명령에 대해서, 그죠? 추심명령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추심금 소송에서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둘을 치세요. 즉, 이때 추심명령은 여기 여러분 체크해서 집행법이 집행법.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의 영역이에요. 추심명령 민사집행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집행법원의 관할이에요. 추심명령은 알았죠? 집행법의 관할이고 추심소송은 요거는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거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이다. 이렇게요. 그렇죠? 따라서 외국을 제3채무자로 추심명령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추심금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여기서 재판권이 추심명령 집행법상 재판권이 외국 국가에 있어야지 추심소송,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죠? 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있어야 이렇게 저기도 있고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고 이렇게 이런 관계가 돼 있어요. 요거 하나 외워놓을 것. 알았죠? 외우는다. 알았죠? 그러니까는 집행법.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는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 1번은 민사소송의 외국 국가는 저기 주권적 행위는 없고 사법적 행위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추심 명령을 기초로 해서 추심 해소를 제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마치 유인성처럼 추심 명령에 재판권이 있어야 추심의 소송에 재판권이 있는 거 외국 국가. 알았죠? 그 순서. 알았죠? 따라서 그래서 이 제3채무자로 된 외국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법원의 강제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시적 동의라 했거나 명시적 동의. 그 다음에 여기서 본 대로 재판권 면제를 주장을 포기. 재판권 면제 주장 포기. 그래서 여기서도요. 이렇게 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하나요. 외국 국가를 제3채무 추심 명령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 국가를 상대로 추심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외국 국가가 나는 저기처럼 나는 재판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명시적 동의를 하거나 그다음에 주권 면제 중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앞자 따서 하면 여러분 동포 이렇게 하면 돼요. 동의를 했거나 포기했거나 이랬죠. 이런 경우에만 여기서 이제 추심 명령의 재판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추심 명령의 재판권이 있죠? 있으니까 이래서 이래야 되니까 추심해소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죠. 추심해소에서도 재판권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선택형 하나 대비한다. 그래서 집행법상 관할이 있어야 민사소송이 관할이 있다. 이렇게 준비해놓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재판권이 물적 범위는 국제사법 영역, 국제거래법 영역이니까 안 하겠어요. 알았죠? 국제거래법 영역이니까 그건 안 하고. 근데 이제 선택형에 나오는 게 2번. 관할의 합의는 합의 관할의 문제로서 그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 해보겠어요. 그래서 그건 기출이 됐고 그래가지고 국제재판 관할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본 대로 여러분들이 국제재판 관할이 요거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만 해두세요. 국제재판 관할의 합의. 일단 국제재판 관할의 합의라는 건 뭐냐면 한국하고 미국이랑 소송이 있는데 예컨대 뭐 일본을 합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이랬을 때 국제관할의 합의는 앞자 따서 유효 요건은 전국 학불이에요. 전관 학불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컨대 한국하고요 미국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미국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본에만 소를 제기하자 해가지고 일본에만 해가지고 오로지 일본에만 해서 전속적 합의를 한 거예요. 전속적 합의. 그래서 오직 일본에만 재판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의를 하면요. 한국하고 미국 이게 재판권이 소멸을 해버려요. 재판권이 소멸. 왜? 미국에다만 일본에만 하기로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재판권이 소멸되니까 이게 재판권이 소멸되니까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재판권이 소멸된다. 전속적 재판권에 합의되니까. 따라서 아주 엄격한 요건으로서 관련 일반 관할 외에 국내 법원에 전속하지 아니할 것. 그래서 국내 재판권에 전속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요. 전속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지정된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이 있을 것. 그래서 외국법상 관할권이 있을 것. 이렇게요. 그리고 전관. 그래서 관할권이 있을 것. 외국 법원에도 관할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당해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과 외국 법원 사이에, 이거는 사건과 외국 법원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을 것. 사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전국 합, 이렇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넘어가서, 관할 합의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 합불.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요. 요거를 외울 거. 이거 선택형으로 한번 나왔거든요. 다시 우리나라의 전속 사건이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 전관 외국 법원도 관할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거기 되면 제일 중요한 게 3요건이에요. 3요건. 알았죠? 3요건에서 별표 쳐놓고 3요건에 대해서 합리적 관련성이 있을 것.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불공정하지 않을 것. 네 가지 요건은 암기를 해두고 이거는 선택형에 나왔고 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효과로서는 여기서 본 대로 외국 법원을 전속적 법원으로 했다. 외국 법원은 전속 관할 법원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유효하다. 유효하면은 국내 재판권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소멸해요. 유효하면 재판권 소멸한다. 그러니까 재판권이 소멸하니까 거기다 소재기하면 법원은 소를 각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관할권 없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소송 요건 흥결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일본으로 전속적 합의를 하면 우리나라 재판권이 소멸됐어요. 우리나라 법원이 소재기하면 재판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각하죠. 그죠? 이렇게 기억하고. 그래서 변론 관할 이것도 주의한다. 요새. 그래서 국제재판관할 이것도 변론 관할. 그래서 이제 곧 관할하겠지만은
이거는 재판권이지만 우리나라 민사법상 관할권에 관한 변론 관할도 발생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가지고 보면 판례는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국제재판 관할 합의 존부에 대해서 관할 위반을 항변을 하질 않았어요. 관할 위반을 항변을 하지 않고 그래서 본안 변론을 했죠. 본안의 변론만 하였을 때, 그죠? 이랬을 때도 국제재판 관할에서 민사소송법 30조 규정된 변론 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이 인정된다. 무슨 말이냐면 재판권하고 관할권은 개념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관할은 변론 관할이 인정되는데 재판권은 변론 관할이 인정되는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 민사소송법 30조 관할에 관한 규정 유추 적용해서 재판권도 변론 관할 생길 수 있다. 이건 선택형이나 사령 나올 수 있어요. 준비해 놓는다. 알았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럼 재판권 흥결의 효과. 재판권은 소송 요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은 세트로 항상 나와요. 소송 요건이면 직권조사 사항이에요. 소송 요건이다. 직권조사 사항이다. 그죠? 이렇게. 따라서 재판권이 없으면 당의 손은 부적법하고 각하를 시켜버리죠. 부적법하다. 그죠? 재판권이 없으면. 따라서 재판권이 없으면 명백한 경우에는 명백하다. 그럴 때는 소장각하 명령을 하고 명백하니까. 그러나 불분명할 때는 변론을 열어 소각하 판결한다. 그래서 명백하냐, 그 다음에 불명확하냐, 요거로 나눠가지고 했을 것. 알았죠? 명백하면 소장각하 명령, 불명확하면 소장이 아니라 소각하 판결. 알았죠? 소장각하 명령, 명령은요, 재판장의 권한이에요. 재판장이 하는 거예요. 재판에는 뭐뭐 있어요, 종류가. 판결, 결정, 명령 이렇게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명령은 재판장만 하는 거예요. 재판장만. 그렇게 하고 판결은 법원의 권한이고. 그래서 저기 재판권이 없으면 명백할 때는 재판장이 아예 소장각하 명령을 해버리는 거고 불분명하면 재판을 열어서 재판권 없네? 그럼 소각하 판결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재판권 흥결을 간과한 판결. 재판권 흥결을 간과한 판결. 재판권 흥결을 간과한 판결. 간과 판결. 재판권은 가장 중요한 소송 요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소송 요건. 재판권 흥결을 간과한 판결이다. 그죠? 요거는 재판권 흥결을 간과한 판결은 하자가 중대해서 무효예요. 무효. 따라서 아까 했죠. 무효인 판결은 뭐라 했죠? 확정 전 상소나 확정 후 재심 인정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확정 전 상소나 확정 후 재심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상소나 재심을 모두 이제 부적법해서 각하시켜버려요. 부적법 각하시킨다. 이렇게 놓고 그럼 이렇게 무효인 판결이요. 무효인 판결. 그럼 무효인 판결은 우리 민사소송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4개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그죠? 이게 첫 번째. 이게 재판권 흥결을 간과한 판결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세요. 재판권 흥결을 간과한 판결은 첫 번째가 이제 재판권 흥결을 간과한 판결이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재소전 사망. 곧 하겠지만, 재소전 사망을 간과한 판결. 간과한 판결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 당적이 없음을,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간과한 판결하고, 네 번째, 소송 계속이 없음을 간과한 판결. 이렇게 4개는 무효예요. 4개 암기할 것. 4개 암기. 그죠? 그래서 재망적계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재판권 그죠? 그 다음에 재소전 사망.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 재망적. 그 다음에 소송 계속이 없으면 간과한 판결, 재망적계. 알았죠? 이 4개 이외에는 아무리 법을 위반해도 유효한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취소할 수 있겠죠. 그죠? 재망적계. 마지막 날까지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확정 전 상소나 확정 후 재심 다 부적법 각하를 시켜버려요. 알았죠? 그렇게 준비해놓는다. 예, 그런 다음. 그래서 이제 법원에 대한 소송 요건 중에 재판권이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제척하니, 기피하니, 막 이런 거 나왔죠. 스스로 회피했다고 말이죠. 그런 게, 이거는 한마디로 불공정한 재판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불공정한 재판을 방지하기 위한 거.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여기서, 법관의 제척,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A 판사라는 사람이 있다. A 판사. 예, A 판사가 있고, 이제 원고하고 피고가 있어요. 그죠? 원고, 피고가 있다.
근데 뭐 이렇게 원고 피고 사이에 뭐 친척 관계라든지, 그죠? 뭐 원수 관계라든지, 뭐 등등 이렇게 특별 뭐 학교 동기라든지 로스쿨 동기다, 뭐 이렇게 이런 식이다 등등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판사는 원고한테 유리하고 피고한테 불리하게 재판을 하겠죠, 그죠? 그랬을 때 공정한 재판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A 판사를 내쫓고, 그죠? A 판사를 배제하고, 그죠? 이런 아무런 관계없는 객관적으로 아무런 관계없는 새로운 판사가 재판을 맡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재판에서 배제를 한단 말이에요. 재판에서 배제. 그래서 재판에서 배제하는 방법이 제척, 기피, 회피라는 게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1, 2, 3. 그죠? 이랬을 때 회피는 스스로 판사 스스로 회피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 나올 게 없어요. 스스로 나가는 거는. 그리고 제척은 41조 5개 호, 5개 호가 있어요. 여기에 걸리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당연 배제고. 기피는 41조 5호에 없는데 43조에서 추상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재판에 배제되는 제도인데 중요한 거는 제척 기피 위주로 할 것. 알았죠? 예, 그래서 전체 개관 간단히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해됐으면 지금 이 정도는 여러분들 공부됐으리라 보고 그 다음에 제척이다. 제척은 지금 본 대로 그냥 개념만 간단히 보세요. 저기처럼 제척은 법권의 구체적 사건, 법률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 특수한 관계 있을 때 법률상 당연 배제돼요. 법률상 당연히 재판에서 배제돼요. 법률의 규정에 해당되기만 하면 당연 배제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 재판의 공정성 확보예요. 요거 재판의 공정성 확보다. 그랬죠? 이렇게 공정성 확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척 사유 중에 잘 나오는 게 여기서 본 대로 요거 1호 여기 41조 1호하고 5호. 처음에 나오는 건 이 두 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렇죠? 1호하고 5호. 알았죠? 1호하고 5호 한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1호는 뭐냐면 이거는 법관이 중요한 건 요거예요. 사건의 당사자와 그러니까 판사하고 당사자가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여기서 본 대로 법관이 사건의 당사자는 원고 피고예요. 원고 피고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의 권리자, 공동의 의무자가 되는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것만. 알았죠? 법관이 판사가 원고 피고와 공동의 권리자, 의무자가 되겠을 때는 그죠? 아무래도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유명한 저거예요. 배석 판사. 그러니까는 재판부 배석 판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요 판례인데 종중원이 원고예요. 그다음에 종중을 피고로 했어요. 피고로 했는데 종중 결의 무효 확인을 구했어요. 무효 확인을 구했는데 여기서 재판부 배석 판사가 종중원이었어요. 종중원. 이렇게. 종중의 구성원이었어요. 구성원. 알겠죠? 이거 공부 많이 했죠? 처음에 할 땐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게 뭐였냐면 종중원을 상대로 종중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는데 배석 판사가 종중원이었어요. 그렇게 됐다. 저게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그 종중 땅이 국가에 수용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금이 배당이 됐는데 저 종중 결의를 통해서 배당받은 구성원이 있고 배당 못 받은 구성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당 못 받은 구성원이 그 종중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는데 이 배석 판사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배당받은 구성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배당받은 구성원이라면 종중 결의 무효 확인을 기각시켜야 자기 돈을 안 토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천국 기각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천국 기각을 당했어요. 그래서 구성원이라 밝혀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과연 이 배석 판사가 제척 사유, 즉 41조 1호에 사건의 당사 공동의 권리자 의무자가 되는 관계에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키워드는 뭐냐면 여기서 그럼 41조 1호에 법관과 당사자 공동의 권리자 의무자가 되는 관계란 해가지고 소속이 목적에 대한 권리관계. 이게 여러분들 말하는 소속물이에요. 소속물. 여러분들 뭐 소속물이 지을 정도 했잖아요. 판례 9.1론 실전법상 권리가 소속물이다. 이 관계에 관하여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을 것. 그래서 재판의 공정성의 의심. 요게 세 가지가 키워드예요.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것.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돼서 마치 요건처럼 소송의 목적에 대한 권리관계 공통된 법률상에게 재판의 공정성 의심을 갖는데 지금 종중원이 종중결의 무효건에서 재판부 배석파 종중의 구성원이라고 밝혀진 경우 종중과는 그러니까 그 판사는 종중과 여기요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 있고 그죠? 따라 재판의 공정성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건 쓰고 포섭한 꼴이 됐죠. 요건 쓰고 포섭. 그죠? 이렇게 됐다. 따라서 41조 1호에 해당된다고 본 거예요. 41조 1호 해가지고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재판에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가지고 준비를 해놓는다. 알았죠? 그래서 이것도 사례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다. 그러니까 요건 쓰고 포섭하고. 그래서 여기서 암기할 거는 저기 공통된 범죄상의 관계, 공정성 의심. 해서 요 판례. 알았죠? 여러분들 연습 많이 했을 테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로는 문제 제 책에서 맨 밑에 법관이 사건에 관해 불복 신청이 된 전심관이에요. 전심재판관이요. 전심재판관이요.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전심재판에 관여한 판사가 상급심판에서 또 재판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많겠죠. 그래서 얘는 배제돼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그럼 요건, 그래서 뭔대로 거기서 가번 요건을 보면 전심. 말 그대로 전심재판관여는 요건이 전심재판관여예요. 이게 하나하나 요건이에요. 전심재판관여. 요게 요건이에요. 전심재판관여. 그래가지고 전심이란, 그래서 전심이란 해가지고요. 상소에서 불복 신청이 된 직접 간접 하급심이다. 직간접 하급심. 이게 관여한 걸 말해요. 그래서 직접은 2심에서 1심이 직접 하급심이죠. 3심에서 2심. 그리고 간접은 3심의 1심. 알았죠? 거기에 관여를 했으면 3심에도 관여를 못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는 이제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예, 그래서 뭐냐면, 전심재판이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럼 2심에서 저기 1심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가 2심 재판장이 됐을 때, 본안의 종국에 관여해야 돼. 본안 종국 판결. 그리고 상급심 재판을 받을 중간적 재판이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본안이에요. 본안. 여기. 즉 갑이을한테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했다. 근데 1심에서 A 판사가 그 피고를 패소시켰다. 근데 A 판사가 2심 재판장이 됐다. 그러면 A 판사는 본안에 이미 관여를 했잖아요. 토지인도 소송에. 그런 사람이 또 한번 피고 또 지겠죠. 그래서 본안의 종국 또는 중간 이렇게 하면 돼요. 본안의 종국, 중간. 이렇게요. 관여한 데 포함한 걸 말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관여. 내부적 성립의 실질적 관여. 여기 키워드는 요거, 실질적 관여예요. 실질적 관여. 알았죠? 그래서 그게 실적 관여한 게 뭐 있냐. 최종 변론, 판결의 합의, 판결문 작성에 관여한 거 세 개요. 세 개가 이제 실질적 관여로 봐요. 따라서 그때만 전심재판에 해당돼가지고 전심재판 관여에 해당해서 제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은 따로 이렇게 표시해보면 최종 변론 전의 변론에만 관여했다든지 증거조사, 소송 지휘, 판결의 선고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본안에 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안이 중요해요. 알았죠? 본안에 관여한 건 제척 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51조 전심재판이 아니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으로서는 여기서 본 대로 전심 관여와 동일한 사건이어야 돼요. 당연히 다른 사건은 안 되겠죠. 동일 사건. 그래서 동일 사건이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예, 그래서 실질적 관여가 중요하다는 거. 그랬죠? 실질적 관여. 그래서 이거 세 개. 최종 변론, 판결문 작성 외우고 아닌 것도 눈도장만 찍어놓고 그래서 선택형에 나온다. 이렇게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여기서는 아직 선택형이 안 나오는데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놓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재심이 대상이 된, 재심소는 언제 제기한다고 그랬어요?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확정 판결에 관여를 했어요. 확정 판결에. 그러면 기억을 해두세요. 확정 판결하고 재심 소송은요, 별개 절차,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표시해 놓읍시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완전 이제 앞으로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이거는 별개 절차가 되기 때문에 전심이 아닌 거예요, 별개 절차. 이제 앞으로 얘기할 때 재심하고 그 확정 판결은 별개 절차다. 이거 꼭 기억할 것. 이거 무지하게 많이 나오니까, 알았죠? 그 다음에 소송상 화해. 소송상 화해 관여한 법관이 화해의 목적물인데 관여했다. 화해. 그럼 여기서 재심 하나 했고, 그 다음 화해. 화해나 조정. 조정은 화해랑 똑같아요. 화해를 하면 본안 심판을 해요, 안 해요? 화해는 본안 심판을 안 해요. 화해는 본안 심판 안 하고 어떻게 되냐면 판사가 원고한테 만약 원고가 피고한테 1억 청구했다 그러면 판사가 너 1억 말고 한 8천만 원만 청구하지 않을래? 피고한테 너 저기 5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라. 이래서 서로 화해를 해서 그냥 야 그러면 5천만 원에 화해를 하라 이렇게 끝내지 원고에 1억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외우세요. 이것도 잘 나와요. 이것도 화해나 조정 같은 거예요. 왜냐면 요새는 조정도 시험이 잘 나오니까 조정까지 기억해놓는다. 얘네들은 본안 심판 안 한다. 본안 심사 안 한다. 이렇게 외워버릴 거. 오늘 첫날이니까 계속 이런 것들 팁을 계속 외워놓을 거. 알았죠? 본안 심사를 안 한다. 알았죠? 본안 심사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딱 준비해 놓는다. 알았죠? 왜냐면 저거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송사 화해 관여한 법관이 뒤에 요 목적물 인도소송이 이게 본안소송이잖아요. 그죠? 이게 본안. 여기에 관여해도 전소 본안을 관여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제척 사유가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기억하고. 두 번째, 본안 사정에서, 본안 소송에서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요. 기피 신청 사건의 관여. 이렇게 기피 신청 사건의 관여. 이거는 본안 관여가 아니죠. 이것도 본안 관여가 아니에요. 본안 관여가 아니니까는 전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여기 세 개. 그래서 재심, 화해, 그다음에 기피 신청. 여기에 관여한 판사는 전심 재판에 관여한다. 이거 전부 본안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본안에 관여해서 저기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또 환송이나 여기 네 번째 이제 요것도 잘 나오는데요. 환송 이송되기 전 원심 판결에 관여한 판사 환송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거는 법조문에 있어요. 436조 3항에. 그래서 이거는 아직 지금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체크만 해두고 이건 아직 환송이나 이송 가서 하면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환송 이송되기 전 원심 재판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심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못한다. 이렇게 돼가지고요.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2심에서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나고 그 다음에 3심에서 파기 환송됐어요. 파기 환송이 돼가지고 이렇게 환송심으로 왔어요. 환송심으로.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관여한 판사, 여기 2심에서 관여한 A 판사가 있다. A 판사가 있어요. 그럼 이제 3심에서 파기 환송됐잖아요. 환송심 재판에 A 판사는 이제 관여를 못한다는 거예요. A 판사는 관여를 못한다. 그죠? 그래서 436조 3항에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한다. 이건 왜냐면 이 환송심도 2심이라서 그래요. 2심. 동일한 신급이에요. 그렇죠? 2심에 관여했으니까 또 관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걸 법조문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제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죠? 여기 환송까지 환송 전 그래서 재심, 그 다음에 화해, 기피, 환송 이런 거는 선택형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례형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준비를 해놓는다. 그렇죠?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예 그래서 저 전심 재판 관여, 그죠? 전심 재판 관여 동일 사건 이렇게 돼가지고 판례 4개 외우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제척의 효과 거기서 제척의 효과는 법률상 재판에서 당연히 배제돼가요. 법원에서 당연 배제된다는 거. 이거는 뭐 저기 당연 배제가 중요해요. 당연 배제. 뭐 얘가 이의를 하고 그럴 수도 없어요. 여기 걸리면 무조건 배제돼요. 이렇게 합니다. 일체 소송에 관여할 수 없다. 재판 배제된다. 다만 여기서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급한각 해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행위, 그죠?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종국 판결을 선고하거나 간이각하는 할 수 있다. 요거는 뭐 이렇게 좀 이따 또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급한각 3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서만 배제되고 일체 소송을 못할 뿐 급한각은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밑에 그래서 이게 제척 사유 아까 본 대로요. 제척은 43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43조. 근데 이렇게 제척 규정, 아니, 참, 41조. 41조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래서 아까 본 대로 강행 규정 위반의 소송행위는 무효고 배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강간 판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 대로 제척 사유가 있는 법관이 관여한 소송행위는 위법. 그러니까 이거 제척 사유가 있는 건 41조에 있단 말이에요. 41조 규정. 41조 제척 사유 규정했는데 법관이 관여된 소송행위는 위법하죠. 41조 위반했으니까 위법하다. 첫 번째. 그리고 이건 강행 규정이니까 무효다. 알겠죠? 그래서 알았죠? 그러면 소재기, 소송행위, 강간판결 항상 세 가지를 나눠서 생각할 거예요. 이건 소송행위니까 무효고 위법하죠. 그러니까 판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배척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무효니까 배척한다. 오늘 이렇게 해서 실력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배척한다. 그 다음에 강간 판결 나왔다. 그러면 여기 이거 보지 말고 이 강간 판결은 무효예요, 유효 취소예요. 무효인 판결 아까 제망적게 거기 안 걸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적 상수 확정 후 재심이에요. 그래서 무효는 아니다. 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하다. 아까 위법하다는 이렇게 판례가 쓰면 이거는 뭐라 그랬냐면 유효한 판결이지만 취소할 수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시험 문제 뭐 선택형은 뭐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고 사례 문제 나왔을 때는요. 이 조문 상소 규정이나 재심 규정은 정확히 써라. 이거는 꼭 쓸 것. 알았죠? 이거는 쓸 것.
2호, 4호, 4조 1항 2호, 4호 1조 1항 2호. 이거는 꼭 써야 된다. 그래서 다른 조문은 뭐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 문제, 만약 사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 문제가 이 어떤 법적 어떤 문제를 냈다. 그 핵심 근거가 되는 법조문 딱 한 개만 쓰고 문제 본문에는. 근데 상순의 재신 규정은 꼭 쓰고, 알았죠? 이건 쓰지 않으면 빵점이란 말까지 해요. 교수님들이.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강행법규 위반의 소송행위, 무효, 강간 판결 이렇게 했죠. 이렇게 돼가지고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총론적으로 오늘 이제 기본 기초 지식을 쌓는 거니까 계속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척 끝났죠. 제척은 크게 한번 봐보세요. 책으로 제척의 의의하고 제척 이유 중에서 문제가 나누는 게 41조 1호, 그죠? 판사하고 당사자가 공동의 권리자 의무자인 관계, 그죠? 또 한째 41조 5호 전심 재판 관여, 그 두 개가 중요하다. 알았죠?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효과는 제척 사유가 있으면 재판 당연 배제된다. 그 다음에 그 소송행위는 무효고 강간 판결은 무효는 아니지만 유효 취소, 확정명 상소, 확정 후 재심, 424조 1항 2호, 451조 1항 2호 이렇게 해서 딱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도록 암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깊이, 법관의 깊이. 그래서 깊이는요, 깊이는 지금 본 대로, 아까 본 대로 여기는, 41조 아까 법관의 깊이는요, 41조, 41조 5개 호호 사유가 있는데, 이거 2회 사유에 2회. 41조 5개 말고 2회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말해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판사예요. 이게 키워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알았죠? 그러니까 이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잖아요. 추상적으로. 그죠?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으니까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해요. 기피 신청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기피 다른 재판부가 이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 재판을 해가지고 재판에서 배제시켜버리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당연 배제가 아니라 신청 배제라고 그래요. 신청 배제. 신청을 해서 배제한다. 알았죠? 이렇게. 그래서 41조는 43조에 규정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요건에서 43조에 규정돼 있다. 이렇게 체크해 놓고, 그죠? 41조. 제척은 41조 5개. 빼고는 기피. 그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알았죠? 거기는 추상적이니까 해당되는 여부는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을 해가지고, 기피 인용 결정을 해가지고 쫓겨나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부터 들어가는데, 예, 지금 1시간 정도 지났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는 10분 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점점 빨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빨라질 테니까, 지금 첫 시간이니까 좀 개관하고 그런 게 많은 거고, 점점 빨라질 테니까는 보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도 이거 보면서 체크를 해주니까 그냥 말로 하면 잘 못 찾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단 그거를 정확히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10분 쉬고 합시다.